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먼저 정유정 사건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저는 진짜 이게 너무 끔찍한 게 너무 평범해서 더 두려움이 크고 너무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평범한 것에 악마가 있다. 이 얼굴을 보면 누가 그 잔혹한 살인자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피해자한테 과외 요청을 해서 예, 온라인을 통해서 한 거죠. 예, 한 석 달 전부터 특정한 과외 앱에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나 봅니다. 이 범인이. 근데 이제 이 피해자 분한테 이제 자기 딸, 그러니까 가장을 한 겁니다. 자기가 어머니 딸 1인 2역을 한 2역을 거죠. 한 거죠. 자기 딸 좀 해달라고 하고 뭐 좀 어렵다 막 하니까 그럼 자기 딸을 보내겠다 집으로.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달라라고 해서 26일 날 찾아간 겁니다. 그 정유정이 교복을 입고 쫓아간 거죠. 그래서 가서 뭐 워낙 이제 범죄 사실이 이제 좀 끔찍하니까 뭐 네. 대부분 또 기사를 통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경찰이 붙잡힌 거죠. 예예. 붙잡혔는데 근데 진술하면서 너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입니까? 거짓말도 좀 많이 하는 것 네. 같고. 초기에는 이제 자기가 안 했다. 누군가 시켰다. 음. 시켜서 거기에 누군가 있었고 자기가 죽였는데 시체만 갖다 버려달라. 그러지 않으면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를 네. 경찰이 시스템 보니까 뭐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네가 범인 아니냐. 그러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DNA라든가 아니면 그 이동한 CCTV를 찾아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에서 본인이 인정한 형태가 되죠. 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뭐 100% 계획살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방까지 챙겨갖고 그 현장에서 또 바로 가방을 챙긴 거는 그러니까 이제 살인의 계획성은 높습니다. 근데 유기의 계획성은 좀 떨어지는 게 왜냐하면 중간에 흉기를 마트로 사러 갑니다. 아, 아. 예, 범죄를 도구가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완료된 이후에 예예. 살해한 이후에 그 훼손한 도구를 마트에 사러 갔고 다시 또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뭔가 일사천리로 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한 후에 도구를 사러 가고 다시 갔다 와서 또 가방을 가지고 오고 3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이 범인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게 그거죠. 사이코패스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초기 살인은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시뮬레이션 한 부분과 현장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닥쳤을 때 조건을 가지고 빠르게 조합을 해서 범행을 완수하는 거는 특이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 20대 여성 혼자 예. 그렇게 그 살인을 하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고 이런 게 그 사실 간단치 않을 것 같거든요. 간단치는 않죠. 간단치 않은데 도구를 보고 또 뭐 유기한 뭐 가방 캐리어 같은 걸 보면은 충분히 여러 가지 계획성이 있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죠 아직. 왜 그랬는지는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게 근본적인 범죄는 모티브를 찾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인텐트를 찾아야 된다. 둘 다 동기로 해석이 되는데 근본적인 동기보다 지금의 범죄 동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쾌락살인이라고 하는데 네. 러스트 머더라고 하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사람 죽이는 게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라고 하면은 러스트 머더가 인텐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기죠. 즉각적 동기. 아니 그 살인 충동? 예, 살인 충동. 그거는 일반인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느껴도 실행하진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인간이 나타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선천적인 요소가 없을 수는 없다. 그리고 후천적인 요소가 그것을 배가시킨다. 네. 그래서 이제 각성되는 포인트가 있다. 어라우절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측면이 있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본인이 지속적으로 범죄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네. 지속적으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그런 범죄 콘텐츠 그것도 잔인한 스너필링 같은 걸 많이 학습했다고 보면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 범죄 컨텐츠를 통해서 이게 더 증폭되는 증폭이 거예요?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 이런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증폭됐다고 하면은 충분히 네. 가능하고 기억나실 것 같지만은
인천의 동춘동 사건 같은 경우 네. 17살짜리 두 명이서 초등학생을 완전히 네. 이 잔혹하게 이제 저기 네, 네, 훼손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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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인데 네, 네. 그것도 역시 둘이 주고받았습니다. 뭐냐면 특정한 어떤 팬픽 같은 걸 통해서 소설 같은 걸 통해서 특정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갖고 해서 아주 잔인하게 훼손을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보통은 이제 자기가 그 범죄를 상상하면서 실행했더라도 상상한 대로 안 가고 그 잔인함이 스스로도 막 엄청 현실이 되면 놀랄 거 아니에요. 놀라죠. 당황스럽고 떨리고 당황하죠. 그런 모습인데 거의 안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사진에서 이제 CCTV 나타나는 네. 상당히 즐겁고 쾌활한 모습들이 가장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신의 두려움을 약간 좀 애써 감추는 애써 거예요? 감추는 부분에서 이 캐리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마치 좀 발걸음이 너무 춤추는 것 같아 갖고 이게 놀라시는데 네. 실제로 이제 요 나이 또래 요런 살인자들을 많이 보면은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신의 겁을 공포를 감추기 위해서 거꾸로 굉장히 쾌활한 겁을 척을 안 먹은 건 아니겠군요. 그럼요. 겁을 먹죠. 아. 근데 그 겁을 먹는 게 충분히 예상한 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요 상태를 이 감정선을 조금 올라서게 되면은 요 다음에 연쇄살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어서의 감각이 두려움이 즐거움이 두려움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리얼 킬러가 되는 겁니다. 이 초범은 확실할까요? 이 범죄의 초범은 맞는데 다른 네. 폭력은 초범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비슷한 형태의 범인을 피해자를 추적한 다음에 뭔가 괴롭힘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축적이 돼서 여기까지 살인까지 온 아니면 뭐 거지. 동물을 혹시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증거를 찾는 것 중에서 가장 찾아야 되는 게 뭐 고양이를 훼손했다든가 지나가는 개를 훼손했다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잔혹성에 대한 증거가 되죠. 그 사회적 고립과 이 범죄와의 관련성이 좀 있어요. 요새 언론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것 같던데. 이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주변에 이제 여러 여건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들을 모두 낙인 찍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닌데 그들 중에서 아주 일부가 이런 형태의 어떤 감각적인 변화 때문에 가능하긴 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회적 고립이 실제로 이 정유정한테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은 어떤 청년들은 사회적 좌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어떤 상황에 처해지만은 모두 살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자기가 자기 삶을 찾아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어떤 특이점 때문에 그런 것인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왜 이런 악마가 우리 사회에서 자꾸 만들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싶은데 네네. 그건 참 어려운 연구겠죠. 워낙 변수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잡았던 여러 범죄자들을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잡은 많은 어떤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들어가면 아무런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법무부를 떠난, 그러니까 수사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MTC 같은 데에서는 별도의 수용자라 하더라도 국가가 이런 종류의 범죄자는 연구를 하게끔 일종의 면책이라든가 아니면 권한을 줍니다. 국가 연구 기관에.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못합니다. 이건 대부분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강호순이라든가 뭐 유영철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은 지들 유리한 거예요. 유리하게 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 유영철이나 강호수는 자기가 대단히 불우하게 살았고 굉장히 뭐 상당히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내가 살인범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나오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합리화죠. 합리화죠. 네. 그게 아니라 실제 이런 범죄자들을 연구해서 진짜 이들의 동기가 뭔지를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네. 그래야지 예방이 될 거 예방이 아니겠습니까?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뭐냐면 그냥 지들이 떠든 겁니다. 합리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재현윤리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 정유정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 단계로 넘어가고 재판 들어가면은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기소가 된 다음부터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호인이 조력하는 하에서 판사와 심리 싸움을 하는 거겠죠. 아. 네네네. 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악마가 계속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전혀 안 되어 없습니다. 있네요. 우리는 그런 게 우리가 나온 사례는 대부분 외국 사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여러분 그 양들의 침묵에 그 안소니 호킨스가 갇혀 있던 그 기억나시죠?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에 네네네. 그게 MTC라는 공간인데요. 음. 별도로 아. 국가가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게끔 만들어준 공간입니다. 아 거기 교도소가 아니었나요? 교도소가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형 확정된 사람은 도저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우리나라는 거군요. 없어요. 본인이 원해서는 할 수 있고. 본인은 뭐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거는 연구에 도움이 안 도움이 됩니다. 안 되죠. 네. 자기 자랑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네. 정유정 이 신분 탈취의 목적도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저 언론의 추정도 좀 나오던데요. 신분 탈취가 이제 이런 거죠. 일종의 자기의 본인이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잘하는 또래의 영어 선생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건 좀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아, 그래요? 다른 어떤 근거는 부족한 네. 부분인데 네. 근데 충분히 가능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게 말하는 건 리플리 증후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타인의 신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살고 싶은 네. 욕망이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 이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시도가 있었어야 됩니다. 아. 네. 상습적 거짓말에 대한 시도가 있었어야 돼요. 아직까지 근데 그건 찾지는 없습니다. 못했고. 왜냐하면 네. 그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뭐 이거 정도밖에 안 나와서 네. 확정할 수가 없죠. 이 사람 근데 이제 신상 공개가 됐잖아요. 바로 됐죠. 27일 날 됐습니다. 네.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렸고요. 네. 근데 여기 좀 뭐 논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고유정 사건, 뭐 이름도 비슷하죠. 고유정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여성 잔혹 살인 범죄자의 신상이 조금 빨리 공개되는 거다라고 하는 특정한 뭐 여성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조금 있죠. 뭐 조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절차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저기 신상 공개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왜 여자만 빨리 공개되느냐라고 네. 하면은 이게 논쟁이 진짜 이 페미니즘 논쟁까지 확 가버려. 아 이거 본질을 비껴나는 예, 예, 거예요. 예, 예. 그 왜 그 얘기 하세요 지금? 이 본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제 잠시 후에 나올 예. 그 사람도 이제 그렇습니다. 신상 공개가 또 이슈가 돼서 아. 공통 질문입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까? 네. 아 진짜 끔찍한데 이런 일이 지금 다시는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아니 이거 이자가 이 범행을 저질러 가지고 본인한테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정의정의 형량이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라고 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영원히 사회로부터는 격리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실제로 조각 내 보면요, 네. 이렇게 죽인 후에 사체를 훼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살인이 우발적인 것은 우발적 살인으로 하면 15년 이하. 우발적 살인은 15년 그러니까 이하예요. 말하자면 이제 계획적 살인이 아니니까 아. 내가 그냥 뭔가 심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이제 나를 화나게 해서 죽였고 그걸 가지고 훼손을 한 거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시지만 네. 실제로 정의정의 대응 정도라든가 여러 변호사라든가 이런 도움을 받게 되면 실제로 20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법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죠. 예, 네, 우리 많이 뭐 있죠. 좀 이따 말씀해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의의 나이가 25고 언저리입니다. 그럼 실제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는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가석방도 됩니다. 아, 그러면은 15년, 20년 안 된다고 생각하면 10년 후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도 여러 있고 아니 근데 제 문제의식이 합당한지 아닌지 그 똑똑한 분들 계시니까 조금 확인을 받고 싶은데 우발적 범죄는 조금 처벌을 낮게 받잖아요. 양형연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우발적 상황이 더 많아. 그렇죠. 그러면 그때 또 그런 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가벼이 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주 예전부터.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이게 폭력 범죄의 우발성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 우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저 상태에서 분노를 저 사람한테 오롯이 팍 하는 것 자체의 우발성을 형량을 낮게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은 아니 차라리 그것은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훨씬 더 높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렇지. 거기 분노 조절하니까. 네. 계획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꾸준히 이렇게 더 해서 하지만 그걸 높이 주는 것 자체도 역시 형량 자체에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의 범죄, 미국의 범죄학계에서도 이게 좀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미국은 예전에 이미 폐기를 했고 우리나라는 가장 핵심적인 판결문의 핵심은 뭐 제가 이 변호사 영역을 좀 침범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발성과 계획성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형량도 거의 많게는 10년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분명히 필요한데 네. 이제 문제는 사실은 재판은 사회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롯이 법률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건 법률가님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우발적인 게 계획적인 범죄보다는 조금 덜 형량을 받는 게 아주 이상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아주 이상하죠. 뭐 왜냐면- 논리적으로는 뭐 네. 계획 범죄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건 이해는 되는데. 아니 우리가 형벌을 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회로부터 격리의 목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발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특성이에요. 누구나가 화내게 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폭력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의 특성이란 말이야. 네, 네.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똑같은 조건에 놓여지면 또 그런 범죄를 하면 누군가의 피해가 또 발생하는데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같은 살인인데 예. 누군가는 철저하게 1년 동안 준비해서 누군가를 이제 아주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고 네. 그래서 범죄를 은폐할 가능성도 매우 높았고 네. 누군가는 뭐 그냥 아주 극단적인 예로 뭐 자기 배우자 바람피는 걸 눈앞에서 보고 얘를 죽였단 말이에요. 네. 두 개의 범죄가 동일한 형량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설득력이 좀 그쵸. 떨어지지 그 않나. 부분은 좀 그러니까 분명히 왜 내 우발성 편은 한 명도 없어? 아니 전 동의해요 그 말에. 네. 우발성이 네. 이것이 동일한 뿐이 아니라 우발성에도 네.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아 요소가 예. 많다. 그리고 계획성에도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네. 일도양단식으로 구분하면 안 그렇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처음에 큰 길로 나눠놓고 거기서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재범의 가능성의 차원에서 보면은 계획살인보다는 우발살인이 맞습니다. 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더 봐요. 지금 네. 그 최욱 씨는 그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거고 예. 기본적으로 지금 법원에서 양형 기준 자체가 너무 낮아요. 음. 일반들의 그건 국민 뭐, 의식이랑 네. 이게 큰일이야. 우발살인이냐 계획살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둘 중에 뭘 높게 하든 낮게 하든 살인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형량이 너무 낮단 말이에요. 아. 사람들의 어떤 그 우리 언론에 나오면은 그 댓글 같은 거 좀 판사님들 읽어봐야 돼요. 너무 말도 안 돼요. 사람을 죽였는데 뭐 15년, 20년? 네, 뭐 근데 댓글이 뭐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당 횡단만 해도 사형시키라 그러니까 댓글은 뭐 댓글이 뭐 꼭 옳은 건 아니니까요. 딱 감정을 가지고 지금 막 디퍼스널리제이션 같은 마구마구 지금인 상태에서 막 거의 뭐 이렇게 죽여요. 근데 그걸 오버할로 해요. 왜냐면 감정이 내가 지금 감정이 올라섰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처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발성에도 나눠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성에도 그것도 나눠야 돼.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 근데 계획 범행 중에 내가 당장 이 사람을 죽일 힘이 없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죽이는 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또 별도의 법으로 의율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건지. 이거를 이제 우리의 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나눠져 버리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형량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변호사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형량이 낮아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살인을 했는데도 기껏해야 15년이고 가석방 되면 10년 나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네네네. 사회로부터 격리됐던 애들이 그 기질을 그대로 갖고 나와. 그러면은 과거보다 오히려 범죄 노출 안 잡히죠. 위험성이 더 있어. 그럼요. 안 잡히죠. 예.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그 교정 시설에서 범죄자들에 대한 뭐 어떤 교정이나 교화의 효과가 거의 없어요, 사실.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 프로그램이 없다고 없습니다. 아, 생각하시면 없어요? 예. 오히려 학교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 그거는 실제로는 맞습니다. 아, 진짜요? 우리나라의 재소자가 54,000명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대부분 살인범들 특히 이런 어떤 잔혹살인범들은 별도에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안 합니다. 아니 그걸 안 할 거면 영원히 격리를 시켜야죠. 그러면 별도의 이런 형태의 살인범들에 대한 별도의 그 수용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프로그램을 하거나라고 해야 네. 되지만 실제로 그거를 운영하는 교정 당국에서는 여기하고 별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죄든 그냥 다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는 교도관과 수용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던 여기 졌던 일단 교도관과 수용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도관한테 굉장히 잘합니다.
오히려 더 영악한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가석방 그 평가서에 이 사람은 되게 착하고 이 사람은 이미 교화됐습니다라고 하면 교도관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된 거죠. 오히려 사회적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교도관의 시각으로 보니까 가석방이고 나와서 한 달 뒤에 또 범행을 하는 거 보면은 인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고. 이건 뭐 교도관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제도의 문제입니다. 제도입니다. 네. 교도관이라고 한 제도로 네네네. 바꾸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또 굉장히 그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산 돌려차기. 이거 영상 보는데 CCTV 보는데 아주 정말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우 너무 무섭더라고. 네. 근데 이 피해자는 이 가해자가 이제 곧 나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사건의 개요 이게 좀 오래된 사건이니까 그걸 네,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작년 5월쯤이었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 길에 일면식도 없는 범죄자가 이제 한 150m 정도를 따라가다가 돌려차기로 피해자 이 머리를 가격을 했죠. 네. 머리를 가격을 하면서 이 정신을 엘리베이터 기둥 잃었겠죠. 벽 쪽에 딱 부딪혀가지고 쓰러졌어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발로 한 4번 정도 더 밟고 이제 피해자가 축 처지니까 끌고 이제 가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밟은 다음에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 들쳐매고 끌고 갔죠. 근데 그 시간이 8분이에요. 8분 후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도망을 가고 그 피해자는 그 해당 건물의 그 주민들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신고해가지고 이제 구조가 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제 이 피해자분이 사실 이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CCTV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네. 그냥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다 뒤에서 누가 차버린 거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게 이슈가 된 게 항소심에서 이 피해자의 바지에 대해서 그 DNA 감정을 했는데 이 피고인 범죄자의 정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성범죄에 대한 의혹도 실제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중이고. 1심에서는 그게 없었고 1심에서는 피해자 쪽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게 제대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고 네. 1심 재판에서도 사실 이제 그런 요청이 있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감정을 하긴 했어요. 팬티랑 청바지에 대해서 감정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2심에서는. 근데 항소심에서 이제 피해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또 이게 이 사건이 언론에서 막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감정을 했는데 바지 안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공소장이 변경됐죠. 아니, 안쪽 검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문제야. 전반적인 수사 부실이 있는 거예요. 바지를 벗긴 거를 겉만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소모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바보가 아니죠 이거는. 왜냐하면 근데 이게 더 어이가 없는 게 처음에 이제 그 피해자가 그 CCTV 사각지대에 쓰러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막 짐도 널브러져 있고 피가 막 흥건하고 그랬었는데 그 최초에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가서 진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최초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가 있고 이 상의가 위에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올라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 버클 같은 것도 벗겨져 있었고 청바지에 그런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고 하면은 성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던 게 맞았죠. 그렇죠. 근데 안 했다는 거 안 했다는 아닙니까? 안 하게 되면 적용 법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 범죄자 이자는 그 과거 전력이 엄청납니다. 18번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이 새끼. 아니 그러면은 그 전부터 이거 좀 수사를 더 열심히 했어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이 사건도 보면은 지금 항소심에서 이 감정 결과가 유리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공소장도 변경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뒤늦게나마 실체 진실에 접근을 하게 됐었는데 이 피해자가 한 1년 이상 이 싸움을 해오기까지 피해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완전히 사법체계 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네. 나는 완전 개쩌리에 무슨 그렇지. 쩌리에 허수아비에 알 수 있는 것도 없어. 네. 뭘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아. 근데 수사기관이 제대로 그럼 수사라도 해주든지 제대로 수사도 못하면서 피해자한테 뭘 보여주지도 않고. 만약에 정말 저도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 많이 보잖아요. 이런 피해 사건들을. 이 피해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으면은 1심에서 지금 검찰에서 20년 구형에서 12년 선고됐거든요. 근데 이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싸우고 언론에 자기 그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쟁하지 않았으면은 네. 제가 봤을 때 5년 6년도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새끼는 분명히 나오면은 다음에 사람 죽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이자가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한다는 게 보니까 1심에서 끝난 재판이 없더만. 네, 다 항소심 불복하고 예. 그리고 지금 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뭐 구치소 안에서 공공연하게 다른 재소자들한테 내가 밖에 나가면 배를 때려가지고 죽이겠다 이 소리를 하고 있대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슈가 신상 정보 공개 이게 이제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는데 네. 그 중심에 이제 또 천호성 변호사가 있어요. 그때 네. 매불쇼에 그 카라큘라 같이 나왔죠. 네, 같이 한번 더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관계기관에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 제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유튜버가 공개를 해버렸어. 네. 이건 현행법으로는 이제 분명히 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걸릴 게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상공개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저랑은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본인이 이걸 감수하겠다고 하겠다는데 공익적인 목적에서 그래서 할 거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만 고소를 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왜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미 위헌 논란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도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여러 개가 올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작년인가 22년, 21년 그때쯤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5대4로 합헌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명은 위헌이라고 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국가가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등가의 것으로 보면서 이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거는 네. 문제가 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카라큘라라는 유튜버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걸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낸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적 제재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면 공적 제재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냐?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저는 진짜 이 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 관점을 항상 견지해왔던 네네.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 공개가 이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실익이 있었던 없다. 사람. 실익이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자는 곧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는 공개를 해야 실익이 있거든. 그럼요. 연쇄살인범 같은 애들 그런 사람들 사람 죽여가지고 무기징역 받고 사형 선고 받고 이런 사람도 신상 공개하면 뭐예요? 어차피 안 실익이 나올 없어. 건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이랑 이름 비슷한 똑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오히려 좀 뭐 불편할 수 있고 가족들 불편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신상 공개의 목적이 재범을 방지하고 그렇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네. 그리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그 세 가지잖아요. 네네. 근데 재범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신상 공개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그러면은 그런 잔인한 살인범들에 대해서 그 신상 공개를 하는 게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미지수예요. 아유 무기징역이 네. 더 무섭죠. 예방이 되는 범죄를 신상 공개를 해야지.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네.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거죠. 네네. 10년, 12년 뒤면은 나오는데 네. 이 사람은 내 주소까지 알고 있는데 아이고. 내 주소까지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범죄자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열람동 사례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뭘 보여주는 것도 없고.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네. 피해자한테 피해자의 열람동사 청구권을 확대해 줘야 돼요. 이 사건 지금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도 이 피해자가 고소를 한 초창기부터 이제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열람동사 청구를 하면은 받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소장, 지가 낸 거잖아요. 피해자가 자기가 써서 낸 고소장을 열람동사 뭐 하냐고요. 그리고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은 고소인 조사를 하잖아요. 그 진술 조서가 있단 말이에요. 참고인 조서. 그것도 자기가 진술한 거예요. 피해자가. 그거는 열람동사를 허용해줘요. 그거 보면 뭐해? 그거 봐서 뭐 하냐고요. 네. 근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피의자. 이 상대방 범죄자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나 증거나 그 사람에 대한 무슨 뭐 전과 자료나 이런 핵심적으로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불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뭐 보여줘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피의자의 방어권을 방어권. 위해서. 방어권. 핵심적인 이유는 피의자나 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해자한테도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피해자가 사람이
저지른 새끼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은 그거를 피해자한테 정보 제공해줬다고 하면은 이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변호사가 그 판결에 대해서 그럼 사실조회 신청을 하든 아니면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하든 해가지고 그 범죄 수법을 보면은 아마 이거랑 유사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최초의 그 목격자의 진술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더해지면은 피해자 쪽에서 수사기관에 강하게 요청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범죄를 조사를 해달라.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그럼요. 근데 지금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과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는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예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문제네. 근데 얘는 18범인데 심지어 그리고 이 피해자가 네. 1심 재판에서도 이 1심 재판에서도 열람동사 청구를 계속했어요. 네. CCTV 보여달라 아니면은 뭐 제출한 의견서나 이런 거 보여달라고 했는데 다 불허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은 여자친구가 범인 도피, 범인 은닉으로 같이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친구도 이제 처벌을 받으면 처음에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얘가 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런 그 강력범죄를 저지른지 모르고 숨겨졌다. 이게 이제 변호사의 취지였었는데 네. 이 사건의 피해자가 그래서 이 그 여자친구한테 인스타로 DM을 보내봤어요. 왜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구속이 안 된 상태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이 여자친구도 진짜 뭐 그 좀 피해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좀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1심 재판부에다가 내가 피해자니까 CCTV도 좀 보여주고 제출한 뭐 의견서 같은 거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다 안 보여준 거예요. 불허해버리니까 답답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자기는 피고인이잖아요. 그 재판에. 근데 피고인은 열람동사 청구권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받아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준 거예요. 일부를. 공범이니까 자기 건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황당하죠. 그렇게 해서 아니, 피해자는 증거를 못 보고 고인은 보죠. 왜냐하면 그건 방어권이니까. 방어권 너무 차원에서 개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진짜 바꿔야 돼요. 엉망이죠. 정말. 진짜 문제네. 피해자의 열람동사 청구권을 보장을 해야지 이런 수사 부실이라든지 수사의 한계를 극복할 그렇지.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부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실이 있는 상황이고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피해자만큼 제대로 이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피해자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 법 개정해야 돼.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시스템입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이고 이거 왜냐 피해자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피고인의 지금 범죄가 아닌 연관된 과거에 이미 처벌받은 것에 의해서 지금의 범죄의 형량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법체제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향, 현대 사회에서 이런 성향, 과거의 성향을 못 버린 이런 범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논란적 요구가 있지만은 못 바꾸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지금 사법체계 시스템상 지금 사실 이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 나서 고소를 하고 수사를 받고 재판하는 그 일련의 절차를 쭉 지켜보면은 피해자들 중에 경찰, 검사, 판사 욕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왜 욕을 할 수밖에 없냐? 아니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나라가 나한테는 싫겠다. 나라가 싫겠어. 그럼요. 나한테는 보여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수사라도 제대로 하든가. 그렇지. 그게 본질이야. 경찰은 너무 죄는 많고, 그러니까 너무 범죄가 많고 수사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명감만으로 이 경찰 수사관이나 검찰 수사관 검사의 사명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너무 일이 많고 사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데 무한히 그 수사 인력을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사실 돈도 안 들이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게 이 피해자한테 열람사 청구권을 확대를 해서 이 피해자 쪽에서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하든 아니면 직접 하든 해서 수사를 좀 도와주는 식으로 당사자주의가 올라가야죠. 그렇죠. 피해자의 대리인,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절차부터. 근데 우린 그걸 못하죠.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 검사가 하니까 그냥. 그렇죠. 검사가 다 책임다. 그러니까 착한 검사가 많으니까 착한 검사를 믿어라가 우리 시스템인 겁니다. 검사와 피고인의 대항적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게 너무 현실에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실제 재판이나 또 재판도 해보면 형사 재판도 보면은 피고인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이 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해자가 공판에 참석해서 느낀 소회 이런 것들을 봐보면은
나는 권리가 없잖아요. 피해자인데. 음. 그러면은 담당 검사가 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정말 적절하게 증거 신청도 하고 증인 신문도 하고 이런 어떤 이 범죄의 실체와 관련된 이 그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아. 택도 없어요. 택도 없고. 그거를 이제 피고인이나 피고인 변호사 쪽은 너무 잘 이용하죠. 아. 그래서 잘 빠져나가죠. 잘 빠져나가고. 그래 그걸 또 그걸 이제 상황을 잘 모르는 판사님들은 그냥 난 공정하게 있는 것만 한다라고 그렇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바라는 형량이 아니라 엉뚱한 형량이 나오는 거죠. 아. 증거재판주의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법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아, 거기에는 이건 공론화 돼야 되겠다. 이거 진짜 매불쇼에서 총대 매고 이 피해자의 그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에 대한 연락응사 청구권을 확대해 주고 네.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면은 국가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이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인력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도대체 국회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피해자가 도대체. 이거 못 본다는 게 진짜 너무 이상한데. 아 정영 씨가 이거는 진짜 완전 좀 긴장하세요.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매불쇼에서 총대를 알겠습니다. 매고 좀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 너무 진짜. 진짜 한 번이라도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 이걸 경험하면 진짜 이 나라가 싫어지겠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 정말요. 그래서 아. 이민 간 사람도 많아요. 그럴 수 있을 이런 것 식으로 같아. 한번 이런 사법 분쟁에 껴가지고 네. 게다가 나는 힘이 없는데 피고인은 돈 있고 힘있는 놈이라서 상대방 막 정관 쓰고 이래버리면 아 그러면 그러면- 두 번 죽는 거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법원 앞에 가가지고 피켓 시위하고 분신하고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켓 시위 해봐야 언론 한 군데도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은 피해자한테 최소한 피해자한테라는 가르쳐줘야 돼요. 아, 그리고 그렇죠. 피해자가 그 정보를 그 뭐 악용하거나 어떤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로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악용하면 또 바로 처벌해. 그렇죠. 뭐 별도로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공탁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뭐 공탁금 같은 걸 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혹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신다고 하면은 네. 정말 이건 국민들한테 그 필요한 일이고 돈도 안 들고 아니 이놈은 인데 18범인데 어떻게 빨리 나왔어요? 그 저지른 범죄도 보니까 그것도 다 신기하긴 끔찍한 하더라고. 범죄들인데 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그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거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피해자가 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해자에 대해서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사법 체계가 만든 괴물이라고 했어요. 아 정말 적절한 맞습니다. 표현이에요. 아. 우리 사법 체계가 만든 괴물이에요. 얘는. 잘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어려서부터 너무 아, 체득해요. 체득한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들 앞에 가서 눈물 짜고 아. 이렇게 해면은 조금 하다가 집행유예주고 야. 조금 하다가 한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로 지금- 반성한다고 해갖고 감경됐더라고. 다 그렇게 돼.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고 이 사건에서도 아까 그 논의를 조금만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이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같은 경우 이 피해자가 굉장히 멘탈도 세고 굉장히 영특하고 영리하고 자기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이타적인 마음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맞서 싸워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지만 이 새끼가 전과 18범의 범죄를 저지른 동안 그 이전의 피해자들도 이렇게 지금 이 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해자처럼 어떤 그 용기가 있었고 정보를 제공받아서 아유, 맞서 싸울 수 있었다고 쉽지가 하면은 않아요. 18번까지 못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피해자들이 지뢰 포기했거나 보통 대부분 네. 피해자들이 공판제에 못 나가요. 네. 아 그리고 또 그 이 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해자가 제가 오는 길에 통화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재판에 참가하려고 공판 때 첫 공판 때 이제 참가를 하러 갔는데 그 공판 일정에 대해서 피해자한테도 고지가 없어요 원래 고지해준 절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은 언제 그래요? 재판하는지도 몰라요? 네, 요새는 그렇죠. 요새는 조금씩 통제를 해주는데 오. 불과 뭐 작년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런 피해자한테 당사자한테 안 알려줘요? 공소장도 안 보내줘요. 아, 공소장도 그래? 피해자가 직접 가서 복사해 와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이상한데. 제일 황당한 건 이런 겁니다. 딱 형량이 나와서 집행유예에서 나왔는데 바로 피해자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렇죠. 흔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한 얘기가 자기가 첫 공판에 참가하러 갔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갔대요. 근데 법정 안에서 마스크랑 모자 못 쓰거든요. 벗으라. 네. 이 피해자한테도 모자를 벗으라 그랬대요. 벗으라 그랬대. 근데 자기가 근데 제가 피해자고 이런데 저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근데 법원 경위가 그걸 알 리가 있나요? 아, 무조건 벗어. 아유. 그래서 자기가 용기 내고 자기는 벗고 그냥 앉았대요. 근데 그 보통의 대부분 피해자들은 못하지. 피고인을 못해요. 마주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아니 못하죠. 그래서 그냥 이 자기한테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돼도 참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아유. 용기도 없고. 이게 이런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알려주는 언론도 없습니다. 그러네. 와, 근데 다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아, 리얼 이런 게 현실이에요. 왜 그 공론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 굉장히 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맨날 제 채널이나 이런 데서 이 피해자들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도 사실 별로 공감도 없고 이런 이제 매불쇼 같은 큰 채널에서 한번 세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 이 진짜 정말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네. 그렇죠. 나는 범죄 피해를 안 당할 거라고 그렇지. 모두 다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 아유 누구나 이런 일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겪고 나면 좌절합니다. 그때는 늦어요. 그럼요. 아 정말 오늘 사법 진짜- 체계가 만든 괴물이에요. 예, 아그 표현 진짜 네.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피해자가 직접 한 말이에요. 네.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당하네. 계속 피해 당해 진짜로. 그래서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그 오늘 그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인터넷에다 뭐라고 네. 올렸냐면은 아니 이렇게 신상 공개도 안 되고 이렇게 뭐 유튜브가 직접적으로 사실 그 피해자가 카라큘라 유튜버한테 요청한 건 아니에요. 신상 공개에 대해서 카라큘라 그 유튜버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결정하신 감수를 거예요. 하고 결정을 해서 한 거지만 그 피해자가 오늘 쓴 인터넷 쓴 글을 보니까 아니 이 범죄를 당해가 자기 가족들까지 위협을 받을 줄 알았으면은 차라리 그때 죽을 걸 그랬네 이런 식으로. 그거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본인의 피해자의 마음은 그 정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네. 마무리를 좀 짓고요.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볼 거리가 굉장히 많네. 이 피해자 권리는 네. 좀 몇 번이고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말씀해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